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다방을 운영하던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젯밤 강원도 강릉시 한 재래시장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검거됐습니다. 이 피의자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이유에 대해 강해 보이고 싶어서였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먼저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색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팔을 붙들린 채 경찰서 안으로 들어섭니다. 지난달 30일과 지난 4일 경기도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된 57살 이모 씨입니다. 유가족 오셔서 우셨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경찰은 어젯밤 10시 45분쯤 두 번째 범행 장소였던 경기 양주시에서 220여 킬로미터 떨어진 강원도 강릉시 재래시장 부근에서 이 씨를 붙잡았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멀리 도망가고 싶어 강원도를 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검거 직후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서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기가 강해 보이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다른 범죄가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경찰이 살해 피의자를 검거한 건 공개 수배로 전환한 지 13시간 만이었습니다. 이 수사망을 피해 다닌 이 남성을 검거한 결정타는 CCTV 화면 속 특이한 걸음걸이였습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조원인 기자, 이 피의자가 도주 중에 시장에서 옷을 사서 입기도 한 모양이에요? 네, 경찰은 다방업주 살해 피해자 이모 씨가 공개 수배령이 내려진 직후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현금으로 옷을 사 입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의도라는 건데 경찰은 이 씨가 도주 과정에서 절도 행각을 이어온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이 씨가 지난달 30일 경기 고양시 한 다방에서 1차 범행을 저지른 뒤 가게 내 현금통을 뒤지는 CCTV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씨가 파주 등지에서 무전 취식을 하고 일부 현금을 훔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경찰은 절도 범행을 통한 도주자금 마련 외에 조력자가 있는지 여부도 수사 중입니다. 현금을 쓰고 옷도 새로 사 입어가며 강원도로 도주한 이 씨를 포착해낸 건 CCTV 화면 속 특이한 걸음걸이였습니다. 경찰은 오늘 밤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 씨에게 강도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범죄의 잔혹성을 고려해 신상 공개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일산 서부경찰서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외부 인사와 만났는데 지난달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 의원의 입당을 공식 제안하며 본격적인 외연 확장에 나섰습니다. 이 의원도 상당 부분 마음이 맞았다며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사를 마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소속 이상민 의원의 휠체어를 밀며 함께 밖으로 나옵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그럴까? 좀 나가서 갈까? 오늘 만남을 먼저 제안한 한 위원장은 이 의원에게 국민의힘 합류를 공식 요청했고 저희와 함께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라면 많이 모여서 같이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원은 숙고해보겠다면서도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오늘 상당 부분 위원장님하고 뜻이 의기투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근 이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 출마를 선언했던 국민의힘 인사가 출마 지역구를 대덕구로 옮기면서 이 의원이 국민의힘에 합류할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준석 전 대표는 천하람 이기인 허은하 공동 창당준비위원장과 함께 대구로 내려가 당원 모집에 나섰습니다. 당원이 되어주십시오. 당원이 되어주십시오. 새로운 선택 금태섭 공동대표도 어떤 형태로든 힘을 모아낼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이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렇게 한 위원장이 직접 인재 영입 위원장을 맡으며 영입의 속도를 내고 있지만 속도만큼이나 검증도 중요하죠. 이미 비대위원 인선 과정에서 노인 비하 논란을 겪은 터라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영입 대상의 SNS 계정 비밀글까지 검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선거철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당 전체에 치명타를 입힌 경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참패한 배경엔 당시 정동영 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이 있었고 팩트에 사죄드립니다. 제 친인도 아니었습니다. 진심도 아니었습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당시 정태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인천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면서 수도권 민심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SNS에 올린 글들이 논란이 되는 일이 많아지면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SNS 검증제를 도입했습니다. 국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으시는 극단적인 혐오의 언행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당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SNS 계정엔 과거 게시물의 공개 범위를 제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인재영입위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비공개 설정된 과거 게시물까지 살펴보며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거죠.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극단적인 언행이나 인재영입위는 최근 비대위와 공천관리위 구성으로 인해 멈췄던 영입인사 발표를 다음 주부터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는 쌍특검 재의결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방탄용 거부권이라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 청구할지를 놓고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여야 합의로 잡혀있는 본회의는 오는 9일이 유일합니다. 이 때문에 여당은 쌍특검법 재의결을 한다면 9일 본회의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권한쟁의 청구 여부를 놓고 전문가와 논의가 필요해 9일 의견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맞섭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면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재의결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권한쟁의에 관한 법적 판단이 있고 난 뒤에 재의결하는 것이 상식에는 부합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기준 권한쟁의 심판 처리까지 평균 543일이 걸렸습니다. 검수완박의 경우 결론까지 11개월이 걸렸고 지난해 청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서도 각각 5개월과 6개월이 걸렸습니다. 여당은 청구하지도 않을 권한쟁의를 빌미로 재의결을 미뤄 총선까지 이슈를 끌고 가려는 꼼수라고 반발합니다. 재표결을 최대한 미뤄서 결국 시간만 끌려고 하는 속셈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용 전략의 산물임을 방증하는 셈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9일 본회의 전까지 재의결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가 범행 전날 한 승용차를 얻어 타고 창원의 한 숙소에서 내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태워준 차 주인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는데 일단 공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의자 김모 씨는 범행 하루 전인 새해 첫날 창원 용원동의 한 모텔에 묵었습니다. 모텔에 들어가기 전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경찰이 차량 운전자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차주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이 맞다며 피의자 전환 여부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공범일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도 처음 만난 이 대표 지지자의 차를 얻어 타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가 범행 하루 전 가덕도 현장을 찾아 미리 답사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김 씨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8쪽짜리 변명문을 남겼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본인의 행위 자체는 옳고 정당하다. 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변명하고 해명하고 일정한 주장을 하고 싶다라고.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토대로 전체 범행 동선과 공범 여부까지 수사한 뒤 다음 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는 다음 주 초 결정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그런데 헬기 이송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모인 단체는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을 다음 주 월요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부적절한 헬기 이송으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의사회의 주장입니다. 전북과 대전 지역의사회도 비판 성명에 동참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오는 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을 상대로 고발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회는 이 대표 헬기 이송이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업무 방해로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쳐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발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2일 이 대표는 119 응급 헬기를 타고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갔습니다. 부산의 2대, 전국의 29대인 이 헬기의 이용이 의료계의 집단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지역 의료계를 무시한 특혜 이송이라며 사회 지도층이 모범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전시 의사회는 지역 의료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했고 경상남도 의사회는 편법과 특권으로 얼룩진 서울행위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4일 부산시 의사회가 촉발한 이 대표 헬기 이송 규탄 목소리가 전국 지역 의사회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로또 됐다는 축하를 받는 것도 이제 옛말이죠. 청약에 당첨되고도 분양가가 높아서 고민을 하다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약통장 해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희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아파트. 지난해 10월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00대 1에 달하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으로까지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비싼 분양가에 당첨자 중 절반 가까이가 계약을 포기해 무순위 청약에 들어간 겁니다. 분양가가 11억 5천 6천 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부동산 경기 다 죽었잖아요. 고민 끝에 계약을 해도 걱정이 앞섭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비슷하거나 높아서 좀 고민을 하다가 계약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더 좀 걱정인 것 같습니다.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원자재값 상승과 공사비 상승 등 영향으로 분양가도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710만 원으로 2년 전보다 20% 이상 올랐습니다. 아예 청약 통장까지 해제하는 상황. 지난해 청약 통장 가입자는 2,575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00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고민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돈을 빌려서 적극적으로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울 만큼 분양가가 높습니다. 부동산 호황기엔 로또라고 불렸던 아파트 청약. 경기 침체와 높은 분양가로 인해 관심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네, 태양건설의 워크아웃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무난하게 성사될 것으로 기대됐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경제부 최수용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태영 측과 채권단 사이에 갈등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태영그룹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약속한 자구안은 4가지입니다. 계열사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1,549억 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하는 등의 방안인데요. 채권단은 태영이 첫 약속부터 어겼다고 반발했습니다. 태영 측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가운데 890억 원을 자금난이 심각한 태영건설에 투입한 게 아니라 이 지주사인 TY홀딩스의 연대보증 채무를 갚는 데 쓴 겁니다. 채권단과 저희와 태영 측과의 신뢰성이 상실된 첫 번째 케이스고요. 네, 주채권은행에서 신뢰가 사라졌다는 표현까지 쓴 건 꽤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건데 이 태영은 지주사의 채무를 갚은 데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네, 태영은 해당 890억 원과 관련해서 입장문을 내고 워크아웃으로 즉시 채무를 갚아야 하는 태영건설을 대신해 TY홀딩스가 개인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직접 상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TY홀딩스가 지켜져야 태영건설 워크아웃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채권단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오너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확립된 기준을 왜곡했다고 태영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매각 대금을 태영건설에 즉시 지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가 만난 산업은행 관계자는 어머니가 자산을 팔아 아들의 채무를 갚겠다고 약속해놓고 내가 있어야 아들도 산다며 자기 빚부터 갚은 셈이라 표현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태영 오너 일가가 얼마나 진정성을 보여주느냐 이게 관건일 텐데요. 여기서도 채권단은 좀 만족스럽지 않은 모양입니다. 네, 윤세영 태영 창업주 일가가 자기 재산을 얼마나 내놓을지가 당초부터 큰 관심사였습니다. 무리한 경영으로 부도 위기에 몰린 만큼 오너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데요. 채권단은 3천억 원을 요구한 걸로 알려졌는데 태영 측이 밝힌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 규모는 484억 원에 그칩니다. 그나마도 이 중 약 90%가 윤석민 회장이 자기 재산을 내놓은 게 아니라 채권을 발행해 마련한 돈을 출연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예. 사재 출연이 아닌 대출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핵심 계열사인 SBS 지분도 일정 부분 내놔야 한다는 게 채권단의 입장이지만 태연 측은 난색을 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워크아웃이 잘 성사돼야만 하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태영건설이 자기 뼈가 아닌 남의 뼈를 깎는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최소한의 자구책이 시작 직후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해서 우리와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채권단 협의회가 열리는 오는 11일까지 날짜가 많지 않다며 추가 자구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보다 못한 대통령실도 태영건설이 계속 무성의하게 나오면 워크아웃으로 못 갈 수도 있다고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자, 최 기자, 만에 하나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워크아웃이 무산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영건설이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지 못해 워크아웃에 실패할 경우 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태영건설이 갖고 있는 금융 채권뿐 아니라 상거래 채권도 모두 동결됩니다. 협력업체 500여 곳이 거래 대금을 받지 못해 영세한 곳부터 줄도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줄도산은 막아야 할 텐데요. 태영 측의 추가 자구안이 또 한 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제 서해안 포격 도발을 벌인 북한이 이에 대응한 우리 군을 군부 깡패라며 오히려 맹비난했습니다. 반면 현재 지진 피해를 겪고 있는 일본에는 이례적으로 존칭까지 써가며 위로했습니다. 북한의 속내가 뭔지 차정승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해병대원들이 장약을 장전한 뒤 포발사를 준비합니다. 어제 서해 완충 지역에서 포격 도발을 벌인 건 북한 인민군 제4군단으로 확인됐습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으로 우리 장병 2명을 숨지게 했던 부대로 우리 군은 북한이 쏜 해안포의 2배에 이르는 400발로 응수했습니다. 그러자 북한 관영 매체들은 총참모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군을 대한민국 군부 깡패라고 부르며 9.19 합의 위반 책임을 돌렸습니다. 반면 최근 지진 피해를 본 일본에는 김정은 명의의 위로 전문을 보냈습니다. 김정은은 일본 기시다 총리를 각하라고 칭하며 심심한 동정과 위문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시리아와 쿠바, 이란 등 주로 반미 전선 국가에 위로문을 보냈던 만큼 일본에 보낸 전문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에 강화되고 있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다소 흔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의도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 방송에 출연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대남 무력 노선은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일본 이시카와 현에서 강진이 발생한 지 오늘로 엿새째입니다. 한순간에 집을 잃고 대피소 생활을 하는 이재민만 3만 명이 넘습니다. 위생 문제로 감염병 걱정에 밤새 이어지는 여진까지 매일매일이 불안합니다. 일본 현지에 나가 있는 전정원 기자가 직접 대피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70평생을 와즈마시에서 살아온 가와카미 씨. 이번 지진으로 3대가 살아온 집을 잃었습니다. こんなに強いのは初めてです。もう家を諦めてます。 교실과 체육관에서 쪽잠을 자는 이재민만 100여 명. 지난밤 전기는 복구됐지만 단수로 엿새째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피소 밖에는 빗물을 받기 위한 커다란 수조를 갖다 놨는데요. 이런 빗물조차 없으면 화장실 사용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생 문제로 코로나 감염까지 우려되는 상황.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은 필수가 됐습니다. 行かないですとか、食事取りに行っていただく際にも必ずまず消毒をしてからということで感染症の方が広がらないようにという。 새벽엔 대피소 물건들이 쓰러질 만큼 강력한 규모 5.3의 여진이 발생해 이재민들 모두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余震っていうのはどんな地震でも余震っていうのはありますでしょう。まあ確かに怖いですよ。すごく怖いですけども、なんかそんな感じですね。 지금까지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100명이 넘었고 이재민 3만 2천 명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노토반도 대부분 지역에 호우경보까지 내려지면서 피해 복구 작업은 더욱 길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네,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는 여객기가 완전히 불에 타고 해상보안청 항공기 탑승자 6명 가운데 5명이 사망한 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도 여객기 탑승자 379명 전원이 탈출한 건 기적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비결로 90초 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자민 기자가 참사를 막은 항공기 90초 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오후 5시 47분, 착륙하던 일본항공 여객기가 해상보안청 항공기와 충돌하며 화염에 휩싸입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시뻘건 불길에 승객들이 동요합니다. 승무원들은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추라고 냉철히 대처합니다. 비상구 5개 쪽은 이미 불이 붙은 상황. 승무원은 앞쪽 비상구 2개와 맨 뒤쪽 비상구를 열었습니다. 승객들이 우왕좌왕하자 차례를 지키며 순서대로 탈출하라고 지시합니다. 사고 발생 18분 뒤인 오후 6시 5분. 379번째 마지막 탈출자인 기장이 빠져나오고 기체는 굉음과 함께 폭발합니다. 本当に奇跡しか言いようがないですね。少しでもタイミング遅れてたら出る。 대형 참사를 막은 비결로 주목받은 건 90초 룰입니다. 비상 상황 시 모든 승객이 출입구 절반만으로도 90초 이내에 탈출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항공기 규정입니다. 좌석 배치와 실내 조명, 연료 탱크의 위치와 구조 모두 90초 룰에 맞춰 설계됩니다. 일본은 1985년 여객기 추락으로 탑승객 520명이 사망하는 참사를 겪은 뒤 90초 룰 훈련을 엄격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에 합격하지 못한 승무원은 직무가 정지될 정도입니다. It really is amazing that many people got out of there so quickly. Get them all out of there safely is really testament to the work that they did to prepare for this type of tragedy. 짐을 포기하라는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맨몸으로 탈출한 승객들의 행동도 놀랍습니다. 一応そのスマートフォンだけポケットで持ってたので、スマートフォンだけ持って、それ以外の荷物は多分全て燃えてしまってるかな。 피로 쓰인 안전수칙이 수백 명의 목숨을 살렸다. 잊을만 하면 대형 사고가 터지는 우리 사회에도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오늘은 절기 소환입니다.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도 이 무렵이라고 하죠. 오늘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썰매장과 스케이트장에는 겨울을 만끽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였지만 오늘 밤부터 찬 공기가 내려옵니다. 모레 아침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오겠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튜브 썰매를 타고 눈 언덕을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빠른 속도에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폈고 어른들도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캠핑하면서 지금 썰매장까지 노는 거여가지고 저도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금 타고 있어요. 겹겹이 연 얼음의 모습이 마치 거대한 하얀 꽃잎 같습니다. 물이 흘러내린 모양 그대로 얼어붙어 신비한 느낌마저 듭니다. 얼음 모양이 약간 기둥 같고 꽃잎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내일부터 추워지면 좀 더 예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5.2도, 대전 6.8도, 대구 9도,
광주 8.1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1년 가운데 가장 춥다는 절기 소환이었지만 평년보다 2에서 3도가량 높은 포근한 날씨에 겨울 명소 곳곳은 나들이 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미끄러질 것 같은데 안 미끄러지는 스릴감이 재밌어요. 네, 날씨가 조금 추울 것 같았는데 안 춥고 좋아해요. 오늘 밤부터는 5km 상공에 영하 30도의 찬 공기가 남하하며 점차 추워져 모레인 월요일 아침 서울 최저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저출산 여파로 먼저 소멸 위험에 직면하는 건 지역 소규모 도시들일 겁니다. 이 지방 소멸의 해법으로 교육을 꼽고 있습니다. AI 수업 같은 특성화 교육을 하고 현금 지원까지 더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을 유치하는 겁니다. 실제 의미 있는 사례가 있다고 해 고승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었고 교실에선 교사 1명이 학생 1명을 가르칩니다. 전교생 수가 8명인 전북 부안군 백년초등학교는 이번 달에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수 급감으로 인해서 시기적으로 폐교는 막을 수가 없을 것 같고. 반면 전남 해남 땅끝마을에 있는 북일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2021년 전교생이 22명이던 북일초등학교는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통해 1년 만에 전교생이 2.5배가 넘는 57명으로 늘었습니다. 학생들이 K-팝 음악에 맞춰 춤 연습을 하고 다른 교실에서는 AI 코딩 수업이 한창입니다. 도시에서 살짝 미세먼지도 많고 그랬지만 여기 와서 공기도 좋고 친구들이랑 많이 만나서 놀 수 있어서 좋아요. 이곳도 3년 전까진 폐교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해남군이 2021년 말 5년 이상 장기 유학생 가족에게 빈집 수리비 1,500만 원을 지원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반찬 나눠 먹고 이제 아이가 학교 갈 때 아유 내 강아지 학교 가나 막 이런 거를 아직도 그게 된다는 게 너무 좋아요. 입시 지옥을 해소하면 국가 차원의 인구 소멸도 막을 수 있을지 고민할 때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경조사비도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몇십만 원의 현금을 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서울의 한 장례식장은 이 조의금을 카드 할부로 낼 수 있게 했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 설치된 무인 계산기입니다. 조의금을 카드로 낼 수 있는데 할부 결제도 가능합니다. 장례식장 호실을 선택하고 조의금을 입력하면 이렇게 할부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짧게는 2달, 길게는 6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습니다. 30만 원을 낸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3개월 할부로 내니까 마음도 편하고 부담도 덜 가고 저도 충분히 인사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무인 계산기 월 평균 이용은 도입 당시 100건에서 비대면 조문이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엔 400건까지 증가했습니다. 일상을 회복한 최근에도 할부 납부를 포함해 매달 300건, 1년이면 3,600건의 조의금이 무인 계산기를 통해 유족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나오는 요즘. 그렇다고 경조사를 안 챙길 수도 없습니다. 아직은 제가 나이도 어리기도 하고 취업한 지도 얼마 안 돼서 조금 이제 조의금 내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고물가 시대가 조의금 문화도 바꾸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지난해 위스키 수입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소주와 맥주 같은 서민 술값이 많이 오르면서 오히려 위스키가 알코올 도수 대비 가성비가 더 좋아서 찾는다는데요. 위스키 할인 행사에는 아침부터 손님이 몰립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위스키 할인 판매를 기다리며 마트 개점 시간 전부터 줄을 선 사람들. 입장과 동시에 모두 판매대로 향합니다. 40% 세일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한꺼번에 2병을 품 안에 들거나 너댓 병을 쇼핑카트에 담기도 합니다. 준비한 12병이 30분 만에 모두 동이 났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위스키 수입량은 28,400여 톤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가족끼리 모여도 먹고요. 집에서도 그냥 가끔 데일리로 먹죠. 굳이 이렇게 브랜드 있는 거 안 먹어도 이런 새로운 것 좀 가성비 좋은 걸 찾는 거죠. 가격대가 다양한 데다 알코올 도수가 높아 이른바 알성비가 높다는 게 위스키 애호가들의 설명. 한 달에 뭐 소주 한 너댓 병, 대여섯 병 마실 거, 위스키로는 한 병 가지고 한 달 이상은 마시는. 식당이나 주점에서 소주 한 병이 6,000원, 서울 강남에서는 7, 8,000원까지 오르다 보니 추가 요금을 내고 직접 위스키를 가져와 마시는 손님도 많습니다. 얼마나 했어요? 아침 보시면 병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병이 크면은 2만 원. 다만 인기의 편승에 일부 위스키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지갑을 얇아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이 전현직 정치권 인사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총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면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광희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탄생 100주년을 맞아 AI로 복원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통합과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100세 생일 축하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고 과거에 매여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모두 함께 행복한 미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념식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정부 당시 좌천을 당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이낙연 전 총리도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자리가 떨어져 있고 입장 퇴장 시간도 엇갈리면서 이들 간의 특별한 말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축사에 나선 문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일화를 꺼내며 혼란을 겪는 민주당에 애둘러 통합을 주문했습니다. 야권 통합으로 힘을 모으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님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피습 사건으로 불참한 이재명 대표도 고민정 최고위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뜻을 모을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할 것이란 김 전 대통령의 생전 말을 인용하며 지역 화합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리고 저는 바로 그 마음으로 호남에서도 영남에서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대표 피습 이후 공개 활동을 중단했던 이낙연 전 총리는 오늘 기념식 참석에 이어 내일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신당 창당 행보를 다시 이어갈 예정입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헬기에 날아간 부산 민심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이 아니라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는데 그 논란이 부산 민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부산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8개 지역 중 15개 지역에서 승리했을 만큼 여당 텃밭으로 불리는 지역이죠. 하지만 엑스포 불발 이후 실망한 지역 민심이 반영되면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떨어지고 민주당은 오르면서 그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부산 민심 잡기에 나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뒤에 부산을 자주 갔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재명 대표는 엑스포 유치 실패 일주일 만인 지난달 13일에 부산시당에서 현장 최고위 회의를 열면서 부산 맞춤형 정책을 내놨고요. 이번에도 새해 첫날 봉하마을에 갔다가 다음날 평산마을에 가는 일정 중간에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한 거였습니다. 실제 피습 직전에 이 대표는 엑스포 실패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지연되거나 축소되면 안 된다면서 총력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엑스포 실패 후에 부산을 위한 각종 기반 시설 확보 사업도 혹시 중단되지 않을까 많은 부산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걸로 압니다. 우리 민주당도 이 가덕 신공항 문제는 지연되거나 축소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서울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이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이 오히려 부산 민심을 자극하는 상황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 피습 직후에 정청래 최고위원이 한 말이 무엇보다 좀 문제가 됐는데요. 후유증을 고려해서 잘하는 곳에서 수술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부산 의료계는 물론 부산 시민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여기에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부산에서 치료받았다면 오히려 급한 환자들을 방해했을 것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 말이 오히려 이제 와서 앞뒤 안 맞는 변명을 한다는 반발을 더 키우기도 했습니다. 대표가 눌러 앉아서 권역예상센터에서 막 치료만 받고 있었다 그러면 오히려 이 정말 더 비상응급을 받아야 되는 환자들을 또 오히려 방해할 수 있는. 민주당으로서도 당황스럽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그런 분위기인데요. 민주당의 한 의원은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분위기를 우리가 가져오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논란의 파장이 걱정된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부산 민심이 흔들리다 보니 민주당에서는 부랴부랴 정치적 공격이라면서 진화에 나섰는데요. 실제 이 대표 측근인 김주호 정무조정부실장은 부산대 외상센터에 감사하다고 전했고요. 부산시당위원장을 맡은 서은숙 최고위원도 부산대, 서울대 모두 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대 외상센터도 응급진료를 참 잘했습니다. 서울대 외상센터 역시 응급진료를 참 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헬기에 날아간 부산 민심의 느낌표는 바람은 분다로 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은 여당 텃밭으로 불리는 곳이지만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산에서 연이어 출마하며 도전을 이어갔고 뒤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결국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진보 진영에도 언제든 마음을 여는 포용력을 보여준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번 헬기 논란으로 흔들린 민심이 95일 후 총선에서 또 어떻게 될지는 남은 기간 여야하기 나름이란 점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특별감찰관 이번엔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말을 쓴 건 이거는 그동안 특별감찰관이 오랫동안 없었다는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특별감찰관은요, 배우자 외 사촌인의 친족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인사 부정 청탁이나 금품 수수 등을 조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에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도입해서 올해로 10년이 됐지만요.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후로는 계속 공석이었습니다. 네, 제도를 추진한 건 민주당이었는데 근데 정작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명된 적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고 했지만요. 결국 5년간 공석으로 남겼습니다.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문 정부는 공수처의 기능과 겹친다는 이유를 댔지만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죠. 이를 의식해 윤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에 특별감찰관 부활을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여태 임명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협조한다면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는데요. 사실상 대통령실 눈치를 봤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여기에 민주당도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을 안 했기 때문인지 특별감찰관 임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 여야의 추진 의지에 달린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좀 물어봤더니요. 내부에선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고 합니다.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김 여사 명품백 논란도 미리 차단할 수 있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한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별개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특별감찰관 이번엔 부활의 느낌표는 약속은 약속대로로 정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이 특검 회피카드로 특별감찰관제를 꺼낸 거 아니냐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여야 모두 방치한 측면이 있는 만큼 특검 논란과 별개로 이번 기회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민주당도 이제라도 지난 정부에서 못했던 걸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겨울 중 가장 춥다는 소환이지만 그리 춥지 않은 날씨 속에 겨울 이색 축제장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 기온 영하 6도까지 내려가겠고요. 특히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중부지방과 호남에 눈이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적설량은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에 1에서 5cm, 그 밖의 지역은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6도, 대전 영하 4도, 대구 영하 3도로 시작하겠고요. 내일 한낮에는 서울이 영하 2도, 춘천과 청주 영하 1도에 머물며 평년 기온보다 낮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 말을 들으며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본능적으로 코끼리를 떠올립니다. 이 책의 저자이자 인지 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는 언어가 뇌에 입력되면 프레임을 만들고 이 프레임 덫에서 정치와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고 말합니다. 이 분석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무관치 않습니다. 갇힌 프레임 속에서 더 세고 더 강력한 말로 지지를 얻으려는 행태가 얼마나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하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혐오 언어와 막말에 그동안 정치는 원래 그런 것이라며 관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치인들 역시 막말이 나오면 국회 윤리위에 서로 회부시키기 바쁘지만 강용석 의원 이후 윤리위 막말 징계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야 지도부 모두 혐오 언행에 경고장을 낸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도 막말 정치인이 걸러지지 않는다면 투표권을 지닌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겁니다. 뉴스7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